안녕하세요. 연계교재 최종 점검 정치를 맡은 박보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는 다 넘으셨네요. 이제 8강, 아니 9강, 10강째는 1단원과 5단원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1단원이잖아요. 아니에요? 사실은 1단원의 내용도 어려운데 앞에 이렇게 배치가 돼서 여러분 반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자신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시 공부에는 반복이 해답이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1단원, 5단원 문제를 모두 풀어야 하기 때문에 1단원 문제는 많이 이렇게 건너뛰고 몇 문제 포인트 되는 문제들 위주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 그 3페이지를 보세요. 3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일 앞장 이렇게 거꾸로 왔습니다. 뒤집어서 보면 세상이 더 잘 보인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나 이런 말 아닌가요? 3페이지에 보시면요. 국가와 정치생활이라고 제목을 붙여놨고 두 가지 포인트는 국가와 정치입니다. 시험에 나는 건 국가 부분이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작년 수능 문제를 보면 이 국가 파트에서 주권이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권이 얼마나 출제되었는지 보니까 한 두세 번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꽤 높은 빈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은 따로 여러분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고 지난 수능 문제 그리고 3페이지에 있는 그 문제 정도 다음 페이지에 실어놨거든요. 그 문제 정도 풀어내시면 주권의 기본은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국가 부분에서 정말 100% 출제되는 게 사회계약설이죠. 그래서 사회계약설 문제 한 문제만 보겠습니다. 이제는 뭐 홉스 따로 로크 따로 루소 따로 정리하고 이런 거 이제 안 할게요. 필요하면 개념 강의, 수능 특강 가서 그리고 정치에서는 선생님이 국가와 정치인데 이 정치 부분에서는 뭐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정치 권력의 정당성 부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국가현상설, 집단현상설 이게 단독으로 출제된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매우 낮아요. 우리 수능 완성 맨 뒤에 보면 실전 모의고사 붙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6회분까지 보면 거의 매 회분 이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문제가 들어갔더라고요. 단독 문제로. 그래서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 정도 문제만 풀어내시고요. 단독으로 출제될 가능성 매우 낮다. 따라서 이 연계교재 최종 점검 여기 1 국가와 정치생활에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건 하나 사회계약설 플러스 하나 더하면 주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5페이지에 사회계약설 문제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7번 변형한 그 문제를 보면서 사회계약설 정리를 좀 할게요. 보겠습니다. 가다는 근대 정치 사상가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부터 볼게요. 사회계약설 나왔네요. 사람 본성 가운데 가, 나, 다. 여러분 사회계약설 공부하는 방법 아시죠? 제시문 읽고 어떤 학자인지 키워드 통해서 찾고 그리고 문제는 계속 몇 년을 나면서 반복되는 그런 선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의 선지들을 반복해서 보는 것. 그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공부하는. 사람 본성 가운데 분쟁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경쟁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도록 만들죠. 경쟁심 때문에. 둘째는 자기 확신에 대한 결핍으로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또 공격하도록 만듭니다. 세 번째는 명예욕으로 명성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또 공격적으로 만든대요. 공격적으로. 홉스일까요? 로크일까요? 루스일까요? 또 볼게요. 따라서 모든 사람을 떨게 하는 공동의 권력이 없는 모든 사람을 떨게 하는 강력한 리바이어던 절대군주 가 없는 한 끊임없는 전쟁 상태. 끝났죠? 공격 전쟁 상태, 전쟁 상태. 발음 전쟁 상태. 가는 홉스입니다. 홉스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떨게 하는 권력. 다시 말하면 절대군주제 옹호했구나. 끝. 나 볼게요. 인간은 이성적이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무지와 편파성 때문에 불편함이 생긴다. 첫 번째 줄 읽고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벌써 다 압니다. 로크라고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에 소속되는 방법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국가를 구성한 이후 시민사회에서도 사람들은 자연권을 전적으로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딱 나왔습니다. 나왔죠? 이게 로크라는 증거. 홉스는 모든 사람을 떨게 하는 그 절대 권력한테 자신의 권리를 모두 넘기고요. 로크는요. 전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넘기는 것은 아니죠. 일부 위임, 일부만 맡깁니다. 뭐요? 처벌권. 집행권 등등만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자유만을 양도한다. 나왔네요. 로크입니다.
다 보겠습니다. 다. 자연 상태란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고요. 그런데 사적 소유 때문에 불평등이 문제였어 라고 얘기한 사람? 루소죠. 그래서 이에 따라 사람들은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조직체로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국민들의 직접적인 의사에 따라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 루소, 직접 민주정치.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볼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에서의 계약은 홉스가 국가를 만들었죠. 홉스가 국가를 만들었대요. 홉스의 사회계약설에서 공격, 전쟁 상태.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가 전쟁 상태니까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가에서의 계약은 개인 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개인 간에 이루어졌다. 이거 틀린 얘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바로 정답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 홉스건, 로크건, 루서건 간에 이 사회계약설의 기본 전제는 인간은 굉장히 똑똑해요. 이성적이에요. 이대로 국가가 없는 상태로 지내다가는 안 되겠네. 그래서 이 똑똑한 개인들 간의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홉스를 생각할 때 홉스는 국가를 만들어서 절대 군주한테 맡겨야 돼. 이렇게 하니까 절대 군주와 무슨 개인 간의 뭐 계약으로 이렇게 아니고요. 개인들 간의 계약으로 국가를 만든 겁니다. 따라서 이거 틀린 얘기죠.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나에서의 국가의 모든 권리를 위임하는 것은 로크에서 국가의 모든 권리를 위임하는 것은 자연법에 어긋나죠. 그렇죠. 뭐만 맡기라고 했어요? 처벌하는 권리만 맡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맞는 얘기. 다음 볼게요. 3번. 나에서 국가가 시민의 자연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시민은 저항할 수 있다. 로크의 아주 키워드가 저항권이죠. 처벌하는 권리만 맡겼는데 그 이상을 해서 개인의 자연권을 침해하면 그 국가 권력에 저항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루소는 국민의 권리가 대표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렇죠. 여기 써있네요. 직접 하라고 써있네요. 5번 볼게요. 다의 자연 상태는 지금 보면 다,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설입니다. 사회계약설. 다시 말하면 국가가 성립한 건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성립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 국가가 생기기 이전의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불렀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 자연 상태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어렵다. 그렇죠. 이거 사상이잖아요.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의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하였다. 그들의 사상입니다. 역사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죠.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사회계약설 문제를 처음에 딱 이 교재 만들면서 끝까지 열심히 했죠. 끝까지 열심히 하는데 이 사회계약설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못 빼겠는 거예요. 7페이지, 8페이지에 이 요점 정리 있잖아요. 요점 정리는 과감히 빼겠다. 그리고 한판 정리로 끝에다 붙이겠다. 이렇게 해놓고도 차마 이거 못 빼겠더라고요. 100%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뒤로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회계약설 문제, 그리고 12페이지에 가면 정치에 대한 문제들, 정말 이건, 빼놓을 수 없어서. 정치가 출제 빈도가 낮지만, 그래도, 출제 빈도가 낮으니까 아예 덜어낼 수 없어서 기본 문제로 실은 거니까 여러분 스스로 좀 풀어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14페이지로 갑니다. 가면 민주주의의 의미와 이념 나와 있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의미, 정치 형태로서, 사회 구성 원리로서, 그리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건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문제를 16쪽의 2번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여러분 민주시민의 덕목,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문제는 1단원의 민주적 생활 양식,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에 속해도 되고 5단원에 속해도 됩니다. 5단원에 속해도 돼요. 그 5단원이 1, 2, 3, 4단원을 모두 정리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거기 속해도 됩니다. 그럼 한번 이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도록 변호할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죠? 나는 너와 의견이 달라. 그런데 너도 네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지. 이 말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죠? 다름을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너의 의견도 말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정치에서 많이 나오는 관용이죠, 관용.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 상대주의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관용이에요, 관용.
이것은 어떤 의견이나 제안 또는 서로의 생각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이 각각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는 등 의견을 막 왔다 갔다 교환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그렇죠. 토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출제가 자주 되는 거 민주적 생활 양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적으로 해. 그러면 다수결만 생각하는데 다수결만이 민주적인 게 아니죠. 최후의 수단이죠. 그 사이에 대화와 토론을 하고 그리고 대화와 토론을 하면서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는 관용이 필요하다라는 것. 중요한 생활 양식이니까 이게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럼 볼게요. 기업. 가는 다원주의 사회 운영의 기본 전제가 된다. 다원주의 사회. 정말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다름을 인정하는 관용 너무 중요하죠. 맞아요. 두 번째, 가는 자신의 생각을 절대시하지 그렇죠. 다름을 인정하는 상대주의적 태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기억, 니은 맞고요. 디귿, 나는 공동체의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다. 공동체 일에. 우리 반 일에 열심히 참여할 거야. 이건 주인의식. 이건 토론. 틀렸네요. 그럴듯하죠. 디귿. 리을, 나는 소수의 의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를 집단의 의사로 결정하는 것. 다수결도 아니죠, 이건. 그죠? 다수의 횡포죠. 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에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민주주의의 의미에서는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정리해 둔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의 이념으로 넘어갑니다. 민주주의의 이념, 민주주의의 목적. 민주주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자유, 평등. 그래서 이 자유와 평등 완전히 암기하는데요. 내용. 자유의 3가지, 평등의 2가지. 아시죠? 그런데 시험의 자유와 평등 중에서 시험에 더 잘 나는 건 자유가 더 많이 납니다. 자유가 더 많이 나요. 그래서 자유 문제 하나, 평등 문제 하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수능 완성 17페이지 4번 변형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에 나타난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유. 시민혁명에서 강조된 것이고요. 국가가 국민 생활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얻어지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국가야 간섭하지 마, 국가로부터의 자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나중에 무슨 기본권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자유권.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소극적. 왜요? 국가야 간섭하지 마. 내버려줘. 이런. 두 번째, 과거 전제 정치하에서는 일부 특권 계층에게만 부여되었으나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국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국가 운영에 참여한대요. 국가의 자유라고 부르고 나중에 어떤 기본권의 형태로? 참정권의 형태로.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참여한대잖아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 가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개념.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 이건 뭐죠? 어떤 자유죠? 국가에 의한 자유. 그렇죠? 여기 안 나왔죠? 이거 틀렸습니다. 두 번째, 사적 재산의 소유 행사 처분의 자유는 나로 분류된다. 내 돈, 내 맘대로 쓸 거야. 처분할 거야. 좀 간섭하지 마. 뭐겠습니까, 여러분? 가로 분류되겠죠. 틀렸죠? 두 번째, 오늘날 신자유주의는 가보다 나의 바탕을 두고 있다. 여러분, 신자유주의 뭐예요? 자유방임주의에서 자유롭게 내버려둬 이겁니다. 이거 자유롭게 내버려둬. 수정자본주의. 다시 오늘날 신자유주의예요.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주의의 짝꿍입니다. 자유를 강조하는 거죠. 나 좀 간섭하지 마.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서 가보다는 나가 아니라 가의 바탕을 두고 있죠. 들렸고요. 문제 이 정도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3번. 가는 국가의 자유라고요? 가는 국가로부터의 자유. 나는 국가의 자유죠. 틀렸죠? 5번. 가는 나에 비해 국가가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의 성격이 강하다. 정답 5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국가로부터의 자유는요, 여러분, 자유권으로 발전하게 된다. 자유권이라는 기본권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알고 계시죠? 국가애로의 자유는 참정권이라는 기본권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참정권과 자유권과 참정권의 성격을 비교해 보면 어떠냐면, 이 자유권은요, 천부인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부인권적 성격이라는 게 뭐죠? 하늘이 부여한 권리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국가가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참정권은 어때요? 참정권은 국가가 생기고 나서 국가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이건 실정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현실에서 정해진 권리다라는 실정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참정권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한테는 안 주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권은 모든 사람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이 다 자유가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권은 천부인권적 성격으로, 하늘이 부여한 권리라는 성격으로 절대로 국가에 의해서 제한될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국가가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로서의 성격이 자유권이 강하죠. 물론 오늘날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지만 이 성격은 분명히 자유권이 더 강하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5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유 정리하실 때 국가로부터 국가에 의한 국가애로의 그 말뿐만 아니라 작은 국가, 큰 국가 했던 국가관 있죠? 그것까지 연결시켜서 자유방임주의, 신자유주의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어렵나요? 이거 어렵게 느껴지면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심화해서 공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등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평등이 간단합니다. 17페이지 평등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평등에 여러분 두 가지 있죠. 절대적 평등, 상대적 평등. 평등은 공부하실 때 절대적 차이 인정하지 않는 평등, 상대적 평등 차이 인정하는 평등, 그리고 같은 말들, 형식적, 실질적, 그 다음에 산술적, 비례적, 그 같은 말들 이렇게 짝지어서 알고 계시죠?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육의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여러분, 여기까지 읽어보면 절대적 평등인지 상대적 평등인지 오나요? 와야 되는데. 사실 이 기회균등, 여러분 여기 또 있죠? 기회균등. 여기 있나요? 여기 보면 기회가 차단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해서 기회균등을 강조하는 평등은 절대적 평등입니다. 절대적 평등이에요. 좀 더 읽어볼게요. 동등한 교육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주어진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의 여부는 개인의 역량과 형편에 달린 것이지만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의 여부는 개인의 역량과 형편에 달린 거래요. 그래서 법이나 제도상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신분성, 종교 등을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가 차단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게 여기서 강조되는 이 기회균등, 이건 절대적 평등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대학원에 갈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나 대학원에 갈 수 있어요. 평등하대요, 누구나. 그렇죠? 이건 뭐냐면 절대적 평등입니다. 그래요, 그럴 기회는 있죠. 사실상 그런데 정말 어려우면 대학도 못 가겠는데 무슨 대학원입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게 사실은 보장되지 못할 것이잖아요. 그냥 말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겠어. 누구나 사장님이 될 수 있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어. 누구나 대학원에 갈 수 있어. 이 누구나 똑같이 기회를 준다는 것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야말로 절대적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음 나를 볼게요. 나를 보시면 학교에 다니도록 허용되었다고 해도 잘 보세요. 경제적 능력이 없는 하류 계층들에게는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사업을 할 자유가 있는들 뭐래요. 돈이 없으면 사업을 못 하는데요, 뭐. 그러니까 앞에 누구에게나 기회를 똑같이 준다라는 건 절대적 평등. 되셨죠, 여기? 그래서 또한 깊은 산골에 사는 어린이들이 그곳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말 평등이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취약을 가로막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장애물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가난한 집의 수재나 산골의 어린이들도 학교에 다닐 수 있다.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건 뭐예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가는 기회균등을 강조한, 기회 똑같이 주면 돼, 기회균등을 강조한 절대적 평등.
나는 사회적 약자 배려를 강조한 상대적 평등.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의 견해는 복지국가 이념의 확산과 관계 있다. 아니죠. 복지국가, 사회적 약자 배려, 나와 관계가 있는 거죠. 틀렸고요. 니은. 나는 교육 기회의 평등보다 교육 결과의 평등을 더 중시한다. 여러분, 이게 기회 균등을 강조한다라고 해서 이 지금 상대적 평등이 결과의 평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무슨 진짜 사회주의 막 이러게요? 아니, 사회주의 아니죠. 디귿 보겠습니다. 나는 형식적 평등은 실질적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본다. 그렇죠. 나에서 보세요. 학교에 다니도록 허용되었다고 해도 그래 기회를 똑같이 주고 절대적 형식적 평등을 줬다라고 해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하류 계층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는 불평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리을. 가는 절대적 평등, 나는 상대적 평등이다. 그렇네요. 그래서 정답 디귿 리을 해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유평등 하나씩 해서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고 이제 19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19쪽에 보시면 민주정치의 원리 있습니다. 민주정치의 원리. 그래서 민주정치의 원리 몇 가지요? 5가지요. 그래서 국민주권, 대의제, 권력분립, 지방자치, 입헌주의 이렇게 5개를 머릿속에 쭉 이렇게 선생님 하듯이 나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단독으로 출제하는 거 좋아하는 것은 대의제와 권력분립입니다. 그래서 대의제와 권력분립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8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국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 결정. 이런 그림이 있다면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게 직접 민주정치입니다. 직접 민주정치예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 보니까 입법자, 대표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간접민주정치가 되고 오늘날 일반적인 거죠. 간접민주정치 대의제라고 합니다. 맞죠? 그런데 보니까 이 나처럼 이제는 요게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익 집단의 영향력이 세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 민주주의에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물론 단계가 꼭 이렇게 가진 않아요. 국민이 직접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익 집단의 영향력이 커졌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부터 가에서는 국민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입법자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입법자를 뽑아놓고요. 내가 직접 해버려요. 그러면 입법자의 영향력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가에서 국민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면 입법자의 영향력은 낮아지겠죠. 틀렸고요. 2번째. 나는 사회 구성원의 이익이 똑같이 반영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나를 한번 보세요. 나를 보시면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이익이 똑같이 반영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익 집단을 구성했을 때 개인보다는 사실 집단의 영향력이 크잖아요. 이렇게 발음이 분명하게 안 되는 느낌이 드는지. 이 집단을 구성했을 때 보다 더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영향력, 이익이 똑같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 집단을 구성했을 때 그 영향력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죠. 틀렸습니다. 3번. 나에서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인과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죠. 그게 이거잖아요. 그게 집단이잖아요. 이익 집단이잖아요. 정답 3번이네요. 4번 볼게요. 가나 모두 대의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가가 바로 대의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입법자, 대표를 뽑아서 정책 결정을 이렇게 대신하도록.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대표가 제대로 못하고 국민의 정치에 무관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집단이 직접 자기의 목소리를 낸 거죠. 따라서 대의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건 가가 아니라 나의 모습이죠. 틀렸습니다. 5번. 가는 현대사에, 나는 근대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여러분, 바로 이 나가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이익 집단이 활성화된 것이 현대사회의 민주주의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권력 분립입니다.
여러분 권력 분립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수능 특강 32페이지 2번 문제 변형한 거 거기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시면 권력 분립 정답 4번이거든요. 이렇게 말해버려도 되나? 되죠? 여러분 다 풀고 오신 거니까. 권력 분립에서 여러분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 나누면요. 분업을 하면 경제에선 효율적이죠. 분업을 하면 효율적이지만 권력은요. 독재 권력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선생님이 독재적으로 야 오늘 몇 시까지 와! 이렇게 할 때 훨씬 빨리 결정이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이러면 훨씬 더 비효율적이죠. 따라서 권력 분립의 목적은 효율성 추구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권력 분립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있는 것이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제학처럼 분업하면 효율적이다. 권력도 분업하면 효율적이겠지, 분할하면 효율적이겠지?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4번 선지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효율성 이게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걸로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제 실전 모의고사 2회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권력 분립 사상이다 그랬네요. 권력 분립 사상 우리 배운 거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은 직접적으로 시민의 뜻에 따라 기초하고 있으므로 다른 권력보다 우월한 최고 권력이다. 여러분 이거 핵심 포인트 첫 번째 입법권이 최고 권력이다 라고 한 권력 분립 사상은 로크의 이권 분립론이죠. 우리 로크의 이권 분립론과 그리고 몽테스키에의 3권 분립을 배웠잖아요. 로크와 몽테스키에의 이권 분립과 3권 분립의 차이는 2권으로 분립한다와 3권으로 분립한다는 가장 큰 차이가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차이는 뭐냐면 몽테스키에의 3권 분립론은 3권이 균등하게 이렇게 정말 견제와 균형이에요. 그런데 2권 분립론은 의회가 우위고 집행권이 그 의회의 그 입법에 따라 그대로 집행하는. 그래서 최고 권력이 입법권이다라는 것만 딱 보고도 로크의 이권 분립론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가볼게요. 동맹권은 선전포고, 조약 체결 등 외교관계를 처리하는 권력이고 이 권력은 변하는 국제정세에 좌우되므로 입법권이 정하는 일반 규범에 구속되지 않으며 집행권과 구별된다.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보고 동맹권도 나왔고 집행권도 나왔으니까 삼권 분립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에 보세요. 동맹권은 국내 정치와 외교의 일관성을 위해서 집행권 담당자에게 맡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되는 이권 분립론 얘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의회 우위에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정부 형태에 영향을 줬어요? 의회가 우위예요.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한다.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 영향을 주죠. 다음 보겠습니다. 나 볼게요. 나. 입법권과 행정권으로부터 사법권이 독립되지 않으면 하나, 둘, 셋. 3권 분립론 나왔네요. 자유는 있을 수 없다. 사법권과 입법권이 결합하면 재판관이 입법자가 되기 때문에 자유와 생명이 침해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3권 분립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입법권, 행정권 대등한 겁니다. 누가 위에 있는 거 아니고 대등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부 형태에 영향을 줬어요? 견제와 균형 강조한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 영향을 주었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가는 옳은 것은입니다. 옳은 것. 가는 의회 권력이 개인의 재산과 생명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한다라고 본다. 틀렸죠, 여러분. 의회가 개인의 재산 아니에요. 재산, 생명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다고요? 그 의회가 최고 권력이지만 그 위에 국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죠. 두 번째, 나는 입법권 우위? 아니라니까요. 우위를 얘기한 것은 이권 분립. 대등. 나에서는 대등. 틀렸습니다. 3번, 나는 통치기구의 기능적 분리를 통해 국가 권력의 균형 있는 분할, 견제. 이거 강조한 거, 나 3권 분립론 맞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나는 모두 국민이 권력기관을 직접 통제하는 것을 지향한다. 여러분, 국민이 직접 권력기관을 통제한다. 라고 하는 거 이거 직접 민주정치죠. 여러분 지금 여기 권력 분립 이론은 직접 민주정치에서는 이야기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대표를 뽑고 그 대표의 권력을 분립한다. 이건 간접 민주정치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틀렸죠.
가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요? 아니죠. 가는 의원내각제. 나는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요? 아니요. 대통령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입헌주의 문제도 여러분 있고요. 지방자치 문제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민주정치의 발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주정치의 발전 파트에 오면 여러분 지금 앞에서부터 다시 한 번만 쭉 말씀드릴게요. 제일 앞에 국가와 정치 생활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거기서 국가에서 출제가 된다. 국가 성립이론 사회계약설. 국가 성립 요소 주권. 사회계약설과 주권 중심으로 거기다 소국적 국가 간, 적국적 국가 간까지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넘어와서 뭐에 있었냐면 민주주의의 의미, 이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의미 가운데 생활 양식, 관용 생각나시죠? 그거, 자유, 평등 여기까지요. 그리고 이제 넘어와서 민주정치의 원리로 넘어왔죠. 원리 5가지. 국민주권, 대의제, 권력분립, 지방자치, 입헌주의 이 5개. 가운데서 단독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건 대의제하고 권력분립. 그래서 그 2가지를 이렇게 문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 23쪽이에요. 제가 왜 정리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문제를 이렇게 많이 뛰어넘고 이렇게 골라서 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체계를 안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23쪽입니다. 23쪽에 와서 이제 민주정치의 발전이에요. 발전. 민주정치 발전에서는 아테네, 근대, 현대입니다. 출제 빈도 보면 아테네가 압도적으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근대 나올 확률은 글쎄요, 한 20% 정도도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좀 역사적으로 보여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테네가 출제될 확률 굉장히 높고, 아테네, 근대, 현대인데, 현대는 출제 따로 될 게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는 게 다 현대거든요. 일단원, 선거, 정당 하는 거 다 현대니까. 그래서 아테네 문제를 보고 근대 문제를 하나 보고 현대 문제를 하나 보고 이렇게 3문제 보고 오늘 이 시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4쪽에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다음 글은 아테네 민주정치에 대한 것이다. 이를 읽고 진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아테네 민주정치에서 공부하실 건 민회, 모든 성인, 자유민 성인 남자가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민회, 평의회, 재판소 하는 아테네의 정치 기구들 공부하는 것. 그리고 아테네는 추첨을 했죠. 추첨을. 공직에 나갈 때 추첨을 했죠. 추첨이 선거와 다른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거. 그래서 한번 볼게요. 아테네 평의회는 여러분 평의회는 오늘날 의회가 아니에요. 대표기관이 아닙니다. 아테네는 직접 민주정치했어요. 평의회는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진 10개의 부족에서 여성과 노예를 제외한 30세 이상의 남자 시민대표 50명씩을 매년 추첨에 의해서 선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평의회는 의회 대표기관이 아니다. 직접 민주정치했다. 왜요? 성인 남자들. 여기 직접 민주정치. 성인 남 30세. 여기서는 이들이 직접 민주정치했다는 건 아니죠. 평의회 구성만 얘기하는 거고 민회에서 직접 민주정치했다. 그리고 30세 이상의 성인 남자 시민, 자유민 시민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추첨에 의해서 선출했다. 그리고 또 볼게요. 평의회는 자체적으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떤 의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나왔습니다. 오늘날 대표기관이 아니다. 오늘날처럼 그런 의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민의 총회라고 할 수 있는 민회, 이게 민회가 대표기관인 겁니다. 투표에 붙일 의제 또는 의안들을 협의하고 민회의 소집 권한을 갖는 기구였다. 그래서 평의회 의원은 1년을 10으로 나눈 각 분기 동안 각각 50명씩 톨로스라는 건물에 머물면서 옮겨주시죠. 평의회와 민회의 업무 및 외교 업무를 주관하였고 그리고 이들 가운데 매일 한 사람의 대표를 추첨해서 의회에 선발했는데 그는 24시간 당직을 서고 그날 열리게 되는 평의회나 민회 의장이 되는가 하면 국세나 국고 문서의 보관 업무도 책임을 지게 된다. 와 정말 시민이 직접 정말 나라에 관련된 일들을 보고 있네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 평의회는 오늘날 의회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앞서서 보셨죠? 의안을 결정한 권한은 없다. 분명히 아닙니다. 아테네 민주정치는 이권 분립의 원리에 기초한다. 아테네 직접 민주정치.
시민이 직접 하는 겁니다. 이 권력 분립 이론은 간접 민주정치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민이 직접 못하니까 대표자한테 맡겼는데 대표자가 독재를 할지도 모르니까 권력을 나눠야지. 이렇게 생각이 연결돼야 됩니다. 직접 민주정치에서 권력 분립 사상을 이야기하기 어렵다. 틀렸습니다. 3번. 시민들 스스로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자치 원리에 충실하지 못했다고요? 아주 충실했죠. 아주.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의의 의원으로서 의장이 되는 것은 일생에 한 번씩 누구나 이렇게 하게 되고요. 다음 4번. 시민의 권리를 갖더라도 탁월성을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있다라고 보았다. 여러분, 시민의 권리를 갖더라도 탁월성을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능력이 있고 저 사람은 능력이 없고 쟤는 탁월하고 탁월하지 못하고 그걸 구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인 남자 시민이라면 누구나 나라 일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추첨을 한 겁니다. 이게 추첨제도와 선거제도의 차이점이에요. 선거는요. 국회의원을 뽑을 때 선거를 할 때 저 사람이 선거를 통해서 진짜 국회의원이 됐을 때 저 임무를 가장 탁월하게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선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시민의 권리를 갖더라도 탁월성을 기준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탁월성의 차이가 없으니까 누구가 돼도 상관없어. 그리고 추첨을 한 거죠. 보셨죠? 틀렸습니다. 현대 민주정치의 관점에서 볼 때 특권 계층만의 정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죠. 30세 이상 성인 남자가 지금 평의회의 담당 업무를 맡고 전체적으로 아테네 직접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이 자유민 성인 남자의 정치였으니까 정답은 간단하게 5번 나옵니다. 꼭 잘 정리하실 부분입니다. 특히 4번 선지 같은 것들 좀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25쪽에 가서 근대 민주정치를 보도록 할게요. 가나는 대표적인 시민혁명과 관련된 문서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근대 민주정치. 이 하나로 완전히 정리 그냥 근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대에 보면 시민혁명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에 될수록 불안해서 한 이 시민혁명의 원인 결과 혹시 이런 거 공부하는 학생들 있을까 봐 너무나 걱정이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읽고 그대로 이 안에서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1조. 국왕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왕권으로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보세요. 국왕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안 된대요. 이게 뭐냐면 의회가 동의해줘야 국왕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군주가 절대 군주가 아닌 거죠. 이제 뭐예요? 입헌군주인 겁니다. 입헌군주. 법에 의해서 그 법대로 집행하게 되는. 그래서 의회주의 강화. 또 볼게요. 국왕에게 청원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니 어떤 것을 청원했다고 박해하면 안 된다. 의회 선거가 자유로워야 된다. 이런 거 나와 있고요. 또 나해 보세요.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원래부터 자유롭게 태어났다. 그리고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이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이런 권리를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다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이제 보죠. 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됐죠? 그래서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유래되지 않은 그런 지위를 행사할 수 없다. 그랬고요.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이 분립되어 있지 않은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입헌주의를 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헌법을 세워야 되는데 그 헌법에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또 권력 분립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러한 헌법을 두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모든 국민의 평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가에 보면요. 의회주의, 입헌군주제 이런 그런 시기에서 지금 보여지는 것이 정말 모든 시민의 평등한 정치 참여일까요? 그럼 이거 근대 시민혁명 이후입니다. 시민혁명 이후 생각해 보시면 부르주아. 돈 많은 부르주아들의 정치 참여였어요. 그 이후에 흑인, 여성, 노동자 참정권 운동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따라서 이거 틀렸죠. 두 번째, 나는 직접 민주정치 확립의 기초가 되었다. 여러분 나에서 보면 이 나를 보고 와 직접 결정하는구나.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주권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지만 어떠한 단체도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유래되지 않은 지위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그 임무를 행사하는 의회, 이런 대표기관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직접 민주정치 확립의 기초 틀린 얘기가 됩니다. 가나 모두 소유권의 공공성을 강조했어요. 시민혁명 이후에는 부르주아, 돈 많은, 그래서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특히 강조를 했습니다. 틀렸고요. 그리고 근대를 직접 민주정치라 얘기하면 또 안 되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시민혁명, 근대 바로 연결시키면 또 나오고요. 4번, 가, 나는 모두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 맞습니다. 맞는 내용. 정답은 4번이 되죠. 그래서 가에 보면 국왕은 청원을 하는 국민을 박해할 수 없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요. 본질적으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권력이 분립되어 있지 않으면 헌법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거 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의 목적인 것입니다. 보장이 목적인 것입니다. 정답은 4번. 5번 볼게요. 가와 달리 나는 인간의 권리를 천부적인 권리가 아닌 실정법상의 권리로 보고 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어디 있죠? 예, 1조 넘겨주실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1조 보면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 이 말은 여러분 절대로 제한할 수 없는 그런 권리. 이건 실정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천부 인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권리들을 가지고 있었다. 현실에서 국가가 준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반대로 진술했으므로 틀린 얘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근대 민주정치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부르주아, 그들만의 정치 참여라고 해서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간접민주정치였다라는 거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27쪽으로 넘어옵니다.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27쪽의 현대 정치, 현대 민주정치의 문제를 딱 실으면서 현대 민주정치의 이 문제는 사실 2단원의 제일 앞에 정치 참여 부분에 나와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 민주정치에서 가장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정치 참여 저조거든요. 정치적 무관심이거든요. 그래서 현대민주정치 파트에서 다뤄지기도 하고 2단원의 정치 참여 부분에서도 다뤄지기도 하는 정치적 무관심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시간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거 제도의 시행 검토한대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대요. 이렇게만 나오면 이거 무슨 제도인지 모르겠는데? 딱 했더니 이 제도는 적극 도입해야 해. 이 같은 법적 제재를 통해서 기권을 방지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적 제재를 통해서 투표 안 하는 걸 방지하겠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의무투표제도죠. 의무투표제도죠. 의무투표제도. 그래서 기억은 의무투표제도가 되고요. 여기 이거 의무투표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기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호주 같은 나라에서 하고 있죠. 그랬더니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기권도 하나의 시민의 의사라고 본다면 너무 기본권 침해가 심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의무투표제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무관심이 심해져서 그래서 강제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우리나라 정서랑은 맞지 않죠. 투표 안 한다고 막 벌금 매기면 아마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럼 볼게요. 1번. 이 의무투표제의 사례로서 투표자에게 문화시설 이용해서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의무투표제도는 투표를 안 하면 혼내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우리나라 나왔었는데 우리나라 정서랑 지금 맞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뭐. 투표하면 혜택 줄게. 이건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 이거는 투표 안 하면 혼내줄 거야고 이건 투표하면 혜택 줄게. 이겁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죠. 맞지 않잖아요. 1번 정답이 됩니다. 2번 볼게요. 니은을 통해서 기권을 방지하게 되면 당선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죠. 여러분 기권을 방지하게 되니까 호주 같은 나라는 90% 이상 투표에 참여하고요. 그 국민의 대다수가 참여해서 그중에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대표가 되니까 당연히 대표성이 높아지겠죠. 다음이요.
선거일 전에 투표하는 조기 투표나 우편 제도의 도입 역시 이 기권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죠. 미리 선거일 전에 미리 긴 기간 동안 투표할 수 있게 하거나 우편 투표를 하면 당연히 그렇고요. 4번. 갑은 투표 참여를 위해서 치루어야 하는 비용이 크지 않다고 본다. 여러분,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선지는 4번 선지입니다. 지금 보면 이 갑은요, 기권하는 행위를 방지하겠어. 예, 법으로 강제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투표를 참여했을 때 효용, 그리고 투표를 참여했을 때 비용이 들잖아요. 무슨 비용이 들어요? 이럴 텐데요. 그 시간을 할애하는 것 자체도 비용인 거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걸어갔다 오는 것, 그것도 비용인 거고요. 그 시간에 내가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하는 것도 비용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갑은요, 투표를 했을 때 효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강제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갑은 투표 참여를 위해 치루어야 되는 비용이 얼마 든다고? 얼마나 투표를 참여했을 때 효용이 큰데? 그러니까 다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 마지막. 갑과 달리 을은 선거권 포기도 국민의 권리로 본다. 기권도 하나의 의사다. 얘기했으니까 맞는 얘기죠. 정답은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단원 했네요. 1단원의 민주정치와 정부 형태의 부분 그리고 5단원 남겨두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단원 내용들 계속 잘 이렇게 복습해 주시고요. 선생님은 대략적으로 했지만 여러분은 꼼꼼하게 알고 계시죠?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안녕.